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문명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낡은 사회 구조를 혁파하고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문명에서 다시 하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혁신, 정부 혁신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교육 혁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 사회까지 교육의 내용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는 새로운 이 시대의 교육은 지식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미래의 세계를 앞장서서 개척하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어야 할 것입니다. 레상티망의 마음, 이거는 우리 아이보다 잘난 아이는 보기 싫다는 마음인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BBS 화쟁토론,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문제를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연세대 수학과 민경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충남대 교육학과 천세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두 분 선생님은 대학에 계시면서도 정부의 중요한 연구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 교육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활발하게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개척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한테 먼저 제가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1960년 세계 통계에 그 당시에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6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전에 말했지만 아프리카의 모모한 나라들 중에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 출신인 케냐가 당시에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네. 그런데 케냐가 한국보다 이렇게 뒤지게 된 것은 교육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그룹에서 잘 살던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에 교육이 기저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로 그 잘 해오던 교육이 새로운 이 문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벽돌 찍어내기식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교육의 내용에 담을지 아주 큰 그림에서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경찬 교수님. 접니까? 선배님께서.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 과연 있는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또는 교육 정책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보면 사교육 아직도 학습 부담, 일단 수시, 정시, 절대평가, 상대평가 논란에 빠져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그 논쟁이 벌어지고 이슈들이 풀린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식 자체보다도 그 지식을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매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또 앞으로는 상상력,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 현장은 과연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역량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는지 그거조차도 지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천세영 교수님. 네, 민 교수님께서 워낙 전체적인 화두를 잘 짚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교육학자적 관점에서 조금 그 첨언을 하자면 참 어렵더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교육학을 하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참 돌아온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것인가. 그래서 늘 이제 그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 어쩌면 1000년, 2000년 전에도 또 저희가 학교 다니던 20년, 3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논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어른들은 가르치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면 거기로부터서 젊은이들과 학생들은 그걸 뚫고 나오는 청출어람하는 그런 기세를 찾아 나간다. 그런데 가끔 어른들이 미래에 앞서서 잘 모르면서 미래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미래를 개척해야 될 젊은이들은 그냥 그것만 따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미래와 현재의 그런 그 이중주 이런 게 좀 부족한 것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한국 교육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 못지않게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인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사칙연신 교육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그 어려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육학자로서 말이죠. 네네.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 교육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이 가정 교육을 매우 엄격하면서도 분명하게 실시해서 아무리 못 살던 집이라도 아이들을 하나만은 참 반듯하게 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물질적인 욕구를 다 채우고 나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내용과 오늘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엔 그래도 이 소위 그 도전 정신을 심어 주셨어요. 매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내도 가르쳐 주셨고 꿈을 갖도록 하셨고 그런 도전하도록 하셨는데 그리고 이웃의 배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춰야 될 예절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 가서 경쟁을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와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이제 삼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개인 중심의 사고밖에 하질 못해서 남을 배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저는 어린이들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들 또는 학생들을 인정하는 방법이 참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점수로 학생들의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저도 학생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수능 점수가 절대 너의 역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분명히 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우린 지금까지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의대에서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의대 학생들이 학점을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요. 패스 페일 개념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학점을 상대적으로 할 때는 서로 경쟁해서 치열했는데 이 패스 페일로 바꾸고 보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적인 그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개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성, 창의성 이런 요소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인정을 해줘서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역량을 펼쳐가도록 할지 그 환경에 대한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참 다행스럽네요. 그 저는 이제 교육학을 평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수 문제
또 각종 입시제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안을 내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죄인 된 기분으로 늘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입 논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뭔가 지금 본질을 버리고 학생들과 일종의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도전 정신을 가르쳐야 되고 인내를 가르쳐야 되고 협력을 가르쳐야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때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이제 모순적이지만 그 안에 이제 조화가 함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협력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협력을 사지선다형 문제로 내는 거예요. 또는 그렇죠. 창의를 사지선다형 문제로 내고 그거보다는 뭐 미적분을 아주 세게 풀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쳐 준다든가 또는 뭐 영어 한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친구들하고 협력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돕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썩 그냥 야 좀 어려우니까 좀 뒤로 좀 숨겨놓고 요거를 사지선다형 너희 잘하지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식의 참 묘한 그 악마와의 거래 같은 것들이 지금 예. 우리 교육 현실에 있다는 씁쓸한 감을 저는 참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요. 저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의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공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 하는 거를 주로 가르치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왜 생겼다 하는 것부터 가르치셨으면 저도 수학 참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요. 네. 왜 수포자가 생기느냐 저대로 분석하면 그 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는 네. 일정된 양을 가르쳐야 됩니다. 책임이. 근데 학생마다 역량이 다 다양합니다. 다르니까. 네.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고 좋은 아이들도 슬로우할 수 있어요. 늦을 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순발력을 요구하는 시험을 지금 치고 예,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개인마다 여러 가지 그 다양한데 환경이 역량이 근데 그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진도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라는 것이 그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개념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해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주로 듣는데 수포자들도 많아요. 뭘 가르치냐면 이제 바빌론, 이집트 때부터 수학이 어떤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지 그런 내용과 어떤 개념 문제들이 또는 어떤 특별한 그 개념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저 수학의 어떤 그 문명사적 발전과 관계된 교육을 현재 시스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45년 해방되고 48년 건국되고 뭐 전쟁 겪고 참 전 세계 어느 나라 겪지 못했던 혹독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국가가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누구나가 기초는 완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기회균등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점에서 그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죠. 이제 그 당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도 안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라가 잘 살아지고 교육비 부담 능력도 다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다 학교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람의 능력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산업사회 때부터 지금 현대 교육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교육제도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인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특정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교육과정이 있고 직업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교육과정이 있는데
한국은 전부가 사실상은 대학 가기 위한 학문 중심 교육 과정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지 아니한 능력은 학교 안에서 도저히 수용될 수가 없고, 지금 민 교수님 말씀대로 진도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두고 도달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옥죄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진도를 나가버린다든지, 나는 아직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진도 때문에 뭐 더 앞을 못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벌써 뭐 평준화 다양 뭐 이 문제가 수십 년 넘게 우리 교육의 화두가 됐지만 참 뭔지 모르게 꽉 조여갖고서 한 발짝 못 나가는 안타까움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금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수능 점수로 대학에 입학, 좋은 대학 입학으로 이제 이걸 판가름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라고 봐요. 네. 거기서도 다양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렇죠. 필요하다고 네, 보는데, 네. 전에 그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김용 총재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싸이하고 전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싸이가 정말 똑똑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똑똑함이 공부 잘하는 똑똑함이 아니고 그 영역에서 정말 똑똑하더라. 네. 근데 안타까운 한국 교육은 모든 아이들을 한 가지의 틀에서만 똑똑함을 인식하니까 문제다. 그래서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개개인이 가진 특징을 살려줘서 그걸 꽃피우도록 해주는 게 교육인데, 그래서 미국의 총장으로서 본인이 한 것은 두 가지 다양성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입학생들을 어떻게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을 할까. 두 번째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담아주는 노력.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본인의 역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까 잘 나가는 뭐 능력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살려주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근데 이제 네,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교육 정책마다 그게 나오고 앞에.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현할 것이냐. 특히나 교실 상황 안에서 선생님이, 아니면 한 학교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한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쳤을 때, 사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국영수를 잘하는 것이고요. 어떤 학생은 이제 음미체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국영수를 잘하면 잘하는 거고 음미체를 잘하면 잘 못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말을 그냥 포괄적으로 총론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과연 고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이 중심 교과가 되는 학교가 있느냐, 아니면은 국영수를 잘하는 학교가 또 그 중에 몇 퍼센트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초이스들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산업사회에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이성적인, 수학적인 지식이 근본적 지식, 메이저 지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아까 싸이 같은 그런 다양한 감성적 영역, 문화적 영역, 예술적 영역도 교육의 주요한 그 교과들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인류가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음미체를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등학교 단계부터라도, 아니면 중학교 단계, 아니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라도 이렇게 좀 더 이상 이제 필수 교과, 선택 교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모든 과목이 각자 자기에게는 주요 교과가 되는 그런 지금 교과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훨씬 얘기가 조금 더 리얼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게, 보편적 복지란 정부가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가를 선별해내는 그 선별 과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네, 그냥 돈 뿌려줄 테니까 알아서들 자기 필요한 거 가져가라. 찾아가고. 네, 네, 네.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게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말 누가 진짜로 어려운가를 가려내야지. 네. 그렇듯이 이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이 어느 분야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 하이스쿨이라는 데는 아까 민경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수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차등을 두거든요. 차등을 두는데 그 학생이 저 기분 상하게 상급반, 중급반, 하급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묘하게 다르게 해가지고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런 학생도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과목 이름을 정하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이 과목을 선택한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우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반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두 통속에 넣어서 하위 40%에 맞춰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이게 극복이 돼야지 정말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차이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차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 그거를 개인에게 책임을 다 돌렸던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차이라는 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지 그렇죠. 그것이 비교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름이 모일 때 훨씬 더 다양한 관점이 생기고 거기에서 사실 생산적인 더 아이디어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 교실에서도 아까 구체적인 문제는 이제 교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교실 내에서도 학생에 따라서 그 다른 부분들을 타치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외국 같으면 여러 교사들이 달라붙어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단계에 있는 게 그게 상대방을 비교해서 자기가 못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격려를 해주거든요. 그거 자체가 본인의 성취감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전체 시험 봐서 총점으로 성취감을 비교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민경찬 교수님 방금 이 교사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교사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민경찬 교수님처럼 반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어떤 능력을 더 길러줘야 되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 수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교사가 하는 수업 일수를 줄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이 산업화 시대에 여전히 벽돌 찍어내기식 교육 그리고 이 서열화시킨 교육 그것의 연장으로 교사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민 교수님 아무런 의견이 만약에 현실화 되려면 그러니까 그 교사의 자격이라든가 교사가 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학교별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든가 교과목의 이름이라든가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그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 맞춰서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위에서 그냥 우리나라 학교가 초등학교 6,000개, 뭐 중학교 뭐 한 2,000개, 2,000개이 되는데 딱 한 가지 잣대인 거예요. 국어 선생님은 똑같이 가르쳐야 되고 어느 학교나 국어는 일주일에 4시간 가르쳐야 되고 어느 학교나 이번 주에는 꼭 요거 가르쳐야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그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요번 학기에는 우리가 이런 것에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자원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위에서 나라님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래요. 그 우리가 저 외국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저렇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내주나 네.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배우거든요. 네. 근데 저희만 하더라도 대학 가서도 이 에세이 쓰는 법을 참 몰라요. 대개의 경우. 뭐 제 경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 에세이라는 것도 한번 써보면 말이죠. 그렇죠.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점점 더 그 능력이 늘어나는데 네. 자꾸만 이제 외국 선진국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선진국에서는 정말 중학교 이럴 때부터 심지어는 저 초등학교까지 에세이를 쓰게 해가지고 아주 예. 교사가요 초등학교 학생이 쓴 에세이를 그걸 또 프린트 해가지고 예쁘게 제본을 해가지고 이 뭐 오서는 저자는 이러이러하다 하는 저자 양력서기까지 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말이죠. 네, 네, 네. 예, 뭐 양력서기가 뭐겠습니까? 네. 뭐 저기 부모님은 뭘 하시고 네. 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러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본인이 어떤 이 책에 저자가 됐다. 나는 이 책의 저자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갖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점점 더 이 글쓰기 하는 이 흥미를 주고 거기서 또 성취감을 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글쓰라 그러면은 입시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좀 쓰라 그러면 쓸까 이외에는 써야 될 그 목적이 없게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는 시각 또는 학생들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지만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른 이상으로 굉장히 샤프하고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그렇거든요. 저 그래서 그러한 것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보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수한 친구들이라고 봐요. 제가 매 시간마다 질문 2개씩 만들어내도록 하거든요. 질문들을 보면요, 아주 네. 대단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제가 학생들에게 난 너희 자네들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네. 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을 우리 생각 이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성향, 그 특성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환경 만드는 거에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정말 이 뛰어난 아이들 그리고 창의력도 갖추고 이 어떤 면에서는 적응력도 갖춘 아이들에게 지금 일방적으로 밤 10시, 11시까지 그 안 배워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답습하게 교육시켜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오로지 이 참을성 교육만 하는데 그 창의성과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그 상상력이 그 창의력을 누르는 이 낮은 지붕 아래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라는가. 그래서 어떻게 심하게 제가 한번 전에 일러스트레이터한테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우리나라 교육. 그게 뭐냐면 평준화 뭐 등등 이런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 위에다가 얹어서 그 나무가 살아야 되니까 옆으로 비집고 나가가지고 네. 조그맣게 자라는 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창의성 말씀하셔서 저는 대학에서 창의성, 뭐 상상력, 인성을 얘기를 하는데 전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대학에서 할 일이 아니고 네. 유초 네. 등 학교 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창의성, 상상력은 어려서 만화책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사이언스 픽션 많이 봐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역사책도 많이 보고 네. 추리 소설도 많이 보고 그래야지 좀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추리 소설 보고 만화 네. 봤을 때 그 지금도 만화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이 스토리들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예. 우리 그 교육적 그 금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격언이 아마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출어람이 이제 교육의 본질적 과제 목표가 창의에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선생님이 제대로 모범을 잘 가르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아이가 거기서도 피짓고 나오는 이제 그게 창의인데,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학생들을 내가 10명을 놓고 가르친다고 하면 말이죠. 대체적으로 선생님 보기에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대개는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 보다 더 창의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가 있냐? 그럼 못하는 아이들의 책임 왜 못하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뭔가 그 아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아마 2000년 넘게 혹은 3000년 가까이 문명사회를 이루어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 대체적으로는 글자와 숫자라고 하는 논리적 방법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와 숫자라고 하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또 결코 아닙니다. 이게 다 대체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글자와 숫자나 논리적 사고를 잘한다는 것이지, 아까 싸이처럼 그렇게 모든 면에서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글쎄. 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그래요. 코딩도 잘하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춤도 잘 만들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키워내면요, 그게 곧 끼이고 그게 곧 창의이거든요. 이건 진짜 어른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감성을 어떻게 하면 학교 안에서 꽃 피우게 해낼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미래적 화두가 아닌가. 어른들은 좀 가끔 좀 뒤로 좀 빠져주고 아이들이 좀 앞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요. 자꾸 기회를 북돋아주는 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은 똑똑한 중고등학생이 중심이 돼서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할 때 어른이 뒷받침함으로써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여자 중학에서 아주 그 1등을 하던 그야말로 전체적인 기준에서 참 잘하는 아이죠.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반에서 10등 하는 아이, 20등 하는 아이, 그 아이는 뭐 늘 1등입니다. 30등 하는 아이를 보니까 다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더라.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의 그 뛰어난 점은 다 무시되고 그냥 그 아이는 10등 하는 아이, 예. 20등 하는 아이, 이렇게 평가되는데 너무 아깝다. 예. 예. 저 아이들이 나보다 뛰어난 점을 마음대로 발현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 에세이 썼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똑똑하다, 우수하다고 하는 개념이 사회 현장에서는 그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이제 마이더스 IT라는 회사 대표께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거기는 이제 좀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채용을 했는데 한 3분의 1은 대략 1위에서 한 10위권 대학, 근데 한 중위 10위에서 한 40위권 대학이 한 3분의 1. 그다음에 또 그 다른 대학들이 이제 3분의 1 했는데, 그렇게 채용을 했대요. 했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 5년 지나면서 누가 성과를 더 많이 내는가를 봤더니 예. 상위권 그룹은 내려가고 소위 최하위권 그룹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역량, 거기서 성공적으로 하는 그러한 똑똑함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대학 서열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해를 말씀 주셔서 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컨셉을 좀 바꿔줘야겠다. 이 소위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랄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단지 공부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공유하고
이제 사람들을 키워가는 방식을 네. 또 대하는 방식을 네.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교육과 현실의 이율 배반을 네. 어디서 보냐 하면 19세기 조선의 네. 그 몰락에서 봅니다. 아, 예. 유교 이념처럼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이 사회 전체를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가 정책의 기본을 예. 제시해주는 매우 우수한 지식 체계가 있는데 예. 그 지식 체계가 현실에 들어와서는 인재 선발할 때 그 가치와 실제가 너무 큰 괴리를 보여서 실제로 제대로 그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는 이 서구에서 들어온 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장애가 됨으로써 이제 1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접어 들어가는데 큰 장애를 이루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오는데 지금까지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 시스템이 옛날에 유교 시스템이 그 이전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였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적응을 못했듯이 네. 지금 이 교육 시스템이 말하자면 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장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하고 같이 예. 정부에서 스마트 교육 아, 예. 그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교육 정보 예, 캐리스 원장이었죠. 네, 캐리스 네. 원장 하셨던 우리 네. 천세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6월 29일이거든요. 예, 그날이 2011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번의 6.29 혁명이 있어. 오늘 뭐 제2연평해전도 오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당시 지금부터 7년 전이네요. 그 스마트 교육 정책이 발표됐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랬죠. 한국이 이제 드디어 그동안 교육 정보에 탄탄한 기초를 놓더니 드디어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구나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많이 주춤거렸고요. 예. 주춤거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컴퓨터 쪽 측면도 오히려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좀 이렇게 조여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2011년 6월 29일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 모시고 발표를 했을 때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시아 패시픽 APEC 교육 예. 서밋 예. 교육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제시했던 이 스마트 교육이 의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APEC 교육 정상회담에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네. 했었는데 그만큼 선도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새로운 시도가 있으면은 기존의 교육 기득권들이 네. 그거를 이루는데 큰 장애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래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해외에서 지금 진척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현재 저희는 이제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또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모든 유초중등 교육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걸 발휘를 못하는 이유가 인정받는 방법이 개개인마다 다 특성들이 있는데 인정받는 방법이 한 가지 오로지 점수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사지선다형.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뭐 평가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전 일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5년 전부터 이미 일본은 서술형 시험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까? 네. 서술형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시험을 아베 총리가 나서서 국가적으로 그런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200개 학교를 이미 실험적으로 실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도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개인을 무엇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엉켜 있는 문제는 바로 평가의 문제고 성과의 개념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양성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식을 바꾸느냐. 저 거기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봐요. 교수님, 근데 이제 그것이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계속 다양성 얘기 나오고 이제 새로운 가치 나오는데 그거를 그동안은 누가 그걸 하느냐? 그거 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벗어나야 될 가장 그렇습니다. 큰 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또 기업들이 아니면 학교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양성들이 허용되는 그런 이제 자유로운 그 영역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저 창의성의 기준마저도 어느 하나여야 되고 다양성의 기준마저도 어느 하나여야 되고 뭐 시험 보는 방식도 어느 하나여야 되는 뭐 어느 대학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볼 수 있죠. 어느 그렇죠. 대학은 에세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대학은 그 둘을 적절히 자기들 맞게 조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험 과정에서 새로운 또 모델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한 가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참지 못하는 이 구조를 빨리 벗어나야 대학만큼은 완전히 대학들이 좀 자유롭게 좀 나갔으면 그 좋겠어요. 포인트에서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는 정부만 쳐다봤어요. 예. 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대학들이 예. 저는 무한 책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요. 예. 왜냐하면 유초중등 교육을 다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정말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교양 기초 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키운다, 상상력, 창의력 키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초중등 교육도 그게 다 갖춰져 오도록 예. 대학들이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학들이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서 대학까지 오는 과정에 바람직하도록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올지에 대해서 대학들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연세대 수학과 민경찬 교수님과 충남대 교육학과 천세영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혁파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장소가 아니라 학생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재미없는 곳에서 재미있는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계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층의 이념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거기에 실패할 권리는 우리 세대에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